미국 증시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 분석을 통해서 투자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광우의 맥모닝 시작합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양한 이슈 분석을 통해서 맥을 짚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오늘은 다양한 악재 분석을 통해서 투자의 맥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악재가 좀 어느새 쌓이고 쌓이다가 많아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미국 신용등급 강등 그 시점부터 좀 시작이 된 건가 싶을 정도로 8월에 좀 조정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피치가 미국 은행들을 또 경고를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대형은행까지 쫙 다 같이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왔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에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서 이제 미실현 손실이 많이 나왔었던. 그랬죠. 그러면서 그 부분이 자기 자본 잠시까지도 알고 보면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고 그러면은 이익 차력이 떨어질 것이며 여기에 더해 가지고서 증자나 이런 게 필요하게 되면 이라는 생각까지 나오다 보니 가장 부실한 이제 은행들부터 해 가지고서 뱅크런이 발생했었던 그게 그 사태의 원인이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도 보시게 되면은 뭐 이제 그 여기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일단 그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장기 금리는 그때보다 더 올라간 것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보았을 때 기초 체력이 그 은행 업종 자체가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좀 그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이제 일어나고 나서 그러면 그 이후에 실제로 계속해서 꽤 높은 금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로 인해 가지고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일어났던 것처럼 다른 은행들도 영향들이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받았느냐라고 하면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시그니처 뱅크라든지 아니면 퍼스트 리퍼블릭까지도 구조조정이 일어났는데 인수가 잘 됐죠? 네. 그 이외를 보게 되면은 뭐 예금액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대출액의 흐름이라든지 혹은 지금 연준에서 급전에 가져다 쓰는 자금의 흐름들 이런 것들이 봤었을 때에는 상당히 데이터들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발견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신용평가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가 사전적으로 이런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치면은 여기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은행들이 망하기 전에 과연 그러면 등급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느냐라고 하면 조금 사후 약방문처럼 그러니까 이미 사태가 터진 이후에 본인들은 조금 늦게 이제 약간의 면피성으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주의를 줬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고 또 조금 비판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사실 피치에서 등급 강등이 딱 나왔을 때 그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나와가지고서 시중금리를 결정하는 건 시장이지 신용평가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피치에서 얘기가 나온 거는 뭐냐 하면 JP 모건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JP 모건은 가장 이 중에서 우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갑작스럽게 경고를 날리는 것을 보면은 이 부분은 조금은 그런 이제 최근에 있었던 스토리가 좀 반영이 된 거는 혹시나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피치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신용등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하락세가 나오는 걸 여기다가 어떻게 보면 좀 끼워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후 약방문 측면이라고 얘기를 또 해주신 부분이 기억에 좀 남습니다. 과연 정말 뭐 은행 신용등급이 강등된다고 해서 JP모건의 그 우량함이 사라지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팩트만 놓고 보자면 고금리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국채금리가 계속 좀 상단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시장에 계속 위기의식을 좀 던져주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금리가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걸까요? 네, 최근에 사실 이보다 더 이슈가 되는 부분은
그 피치에서 신용 등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직전에 나왔었던 예. 재무부의 이제 그 자문위원회에서 향후에는 장기채의 발행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지금 저는 시장에 가장 크게 위험을 주고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되었죠. 그렇죠.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단기채 위주로 해가지고 발행을 하는 것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 이를 통해 가지고서 부족한 잔고를 이미 좀 많이 채우긴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연속성이 있으려면 결국에는 단기 위주가 아니라 중장기 위주로 좀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네요. 예. 권고이고 구체적으로 시기를 보면은 올해 이제 4분기 10월에서 12월 구간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장기물의 비중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단기물 대비해서 차별적으로 중장기물들이 더 금리가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는 왜냐하면은 물량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매물을 다 받아줄 수 있을까? 그럼 채권 가격 약세가 되지 않을까? 금리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인데 예.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이제 발행을 무진장 늘려가지고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를 과연 정책 당국에서 용인을 쉽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쪽에 앉아 있는 플레이어가 과연 정책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반대쪽이라면 어떤 그러니까는 의미일까요? 지금은 발행을 원하고 있는 정부 쪽인 거죠. 아, 네네. 그 다음에 정부하고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중앙은행까지를 엮어서 보게 되면 일단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분기에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도에는 재무부가 채권을 되사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뭔가 장기적으로 발행 계획을 세워보면 수립을 해보면은 이쪽에서 조금의 문제가 발생을 할 가능성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럼 사전적으로 채권을 되사주면서 안정화를 꾀하겠다라는 거가 이미 사실은 나와 있는 예.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연준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지금 장기물에 대해 가지고서 만약에 금리가 좀 문제가 될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아직 QT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950억 달러씩.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과거 사례에도 보면은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 첫 금리 인하 그 사이에 뭐가 나왔냐 하면은 QT 금액의 감소가 나왔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QT 금액의 감소에 대한 카드를 만약에 꺼내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장기물이 발행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부담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지 예.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책 당국이 과연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느냐 없느냐이고 네네. 또 한 가지는 정책 당국이 이에 대해 가지고서 현실 파악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는 아주 이제 예의주시해 가지고서 조심히 움직이려 하고 있느냐 아니면 과도한 자신감으로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여 버린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긴축의 막바지에 오면서 상당히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합을 봤었을 때에는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뭐 피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지금 긴축의 막바지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의 마지막 단계에서 네. 정말로 긴축이 여기에서 그 금리 인상이 언제 끝나는 것이냐.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또 질문이 첫 금리 인하는 언제가 될 것이냐. 궁금하죠. 네, 네. 그리고 이걸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과거에는 그렇게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 또 험한 일이 생기던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될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변곡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요철 구간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흐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뭐 주의하면서 가끔은 덜컹거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가면 정책 당국이 충분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고 그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또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여기서는 물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물가 얘기는 거의 끝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지난 FOMC 회의 의사록을 가지고서 예.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나 분석하시는 분들의 그 헤드라인은 뭐가 장식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
상당수, 그러니까 대부분의 위원들이 상당한 그 인플레이션의 상승 리스크, 상방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로 인해 가지고서 추가로 금리를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데 예. 사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당초에 연준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은 사실상의 연준의 나팔수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저널 그 티밀하우스 기자에 의해 가지고서 사실 좌지우지가 많이 되거든요. 거기가 가장 그 소위 말해 가지고서 속 뜻을 잘 대신해서 표현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표현이 조금 달라요. 헤드라인을 뽑는 것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는 네. 그 이번에 그 표현이 연준 의사록에 나오게 된 게 회의 의사록에 나오게 된 게 뭐냐 하면 리스크 요인에 대해 가지고서 평가하는 파트에서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의 업사이드 리스크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곧바로 뭘 했냐면은 근데 우리가 충분히 긴축적인 금리 레벨의 긴축의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양방향 리스크 그러니까는 인플레가 너무 올라갈 리스크도 덜 긴축해서 인플레가 너무 많이 올 수 있는 리스크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너무 긴축해서 경기를 필요 이상으로 냉각시킬 위험도 있다라는 표현이 그 바로 뒷단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오히려 그 부분을 헤드라인으로 지금 뽑은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찬성했지만 몇몇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 예. 그다음에 갈수록 긴축에 대해 가지고서 이것이 가지고 올 다른 위험 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잉 긴축에 대해 가지고서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다로 뽑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볼 때 좀 흥미로웠거든요. 밤새 이거는 굉장히 나눠져 있는 그런 측면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네. 9월 회의에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하죠. 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연준에서는 이제 7월 회의 이후에 강조를 했던 거는 뭐냐 하면 1년에 8번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매달 나오잖아요. 뭐 인플레라든지 고용이라든지요. 그렇죠. 어떤 회의는 한 달치만 보고 결정을 하고요. 어떤 회의는 두 달치를 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7월, 9월 회의 사이에는 두 달치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데이터에 따라서 할 것이고 예. 두 달치를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표현에 대해 가지고서 사실 회의 당일에 양쪽을 다 그냥 양다리를 걸쳤었거든요. 파월 의장은.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데이터를 두 번 더 충분히 볼 수 있으니 그걸 보고 9월에 결정을 할 거고 우린 충분한 시간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런 표현이 이번 의사록에도 역시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치 데이터는 봤고 그건 잘 나왔어요. 그럼 다음 달 데이터가 사실 못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두 개가 그냥 중립적으로 중화가 되는 거고 혹시나 다음 달 데이터도 나올 때에 인플레가 더 완화되는 걸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는 완화적인 얘기를 충분히 더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아니면 좀 모를 뻔했어요. 그러니까 FOMC 의사록에서 그 인플레이션 얘기가 가장 좀 강조가 된 줄 알았는데 다른 얘기들도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가 좀 헤드라인으로 나오냐? 아마도 시장이 좀 빠졌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가 좀 붙었던 것이 아닌가. 결국 지금 시장의 조정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국채금리 상승해서 좀 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중국이 여전히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이 미국의 금리를 좀 밀어 올리는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주 이제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네. 미국은 너무 좋아서 문제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는 거고 네. 중국은 너무 나빠서 문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체들 그와 엮여 있는 신탁사들이 혹시나 정말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중국의 각종 데이터가 나오는 것들이 예상보다 계속 부진함이 이어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시장에서는 데이터 발표도 가령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한다라고 하니까 예, 그렇죠. 얼마나 안 좋으면 저것까지 다 숨기려고 하는 거냐.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라는 네.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바라볼 때에는 중국 경제 자체가 굉장히 여전히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세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금융시장의 경우에는 대외의 개방도가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독특한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는 상당히 큰데 이제 발전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거 자체는 조금 선진국에 대비해서는 많이 미진한 상태이죠. 예. 근데 그거는 돌려 이야기를 하면은 또한 안에서
정말로 주먹구구식으로 꾸역꾸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내부에서 어찌저찌 이거를 봉합하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뭐 제일 먼저 그게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정말 이게 막을 수 없어가지고서 하다가 손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예.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계속 해가지고 본인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써가지고서 그런 부분들을 막아내려고 하지 않을까 이고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서는요. 예. 원래 처음에는 좀 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들이 있었죠. 그래서 연초에 중국에 대한 GDP 성장률에 대한 예상치가 지금보다 많이 높았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5% 내외 얘기했고 시장에서는 5% 중반에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내려와서 이제는 시장에서는 4%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중국 정부가 작년에도 크게 하회를 했거든요. 본인들 목표치를요. 근데 그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상해 대봉쇄를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인데 지금은 그런 변명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5% 성장률을 지키기 위한 수준의 부양책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거기를 맞추기 위한 연속적인 부양책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악의 상황을 벌써부터 가정하기에는 중국은 좀 이르다이고 어쨌든 뭐 꾸역꾸역 막아나가는 그냥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고 스케줄을 보시게 되면 요번에 문제가 된 컨트리 가든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렇죠. 지금 8월 7일자 외채에 대한 부분이 이자 지급이 문제가 됐는데 이게 한 달 유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9월 초까지 어떤 방안이 나오느냐. 그다음에 9월 2일자로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서 과연 이걸 갚을 수 있느냐 얘기인데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로는 이거는 채권단하고 채무 좀 조정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구체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또 좀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한숨 몇 달은 돌리게 될 거다. 예, 그렇게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중국은 GDP 목표치를 이렇게 찍으면 그게 보통 나온다. 그러니까 정부의 통제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뭐 안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수치를 계속 발표하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뭔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시원하게 명쾌하게 좀 풀어주셨던 것 같고요. 중국에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동산도 결국 헝다그룹 사태도 결국 이겨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안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전략을 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막막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그 작년 하반기에 저점 대비해가지고서는 증시가 꽤 상승을 했었고 그렇긴 하죠. 여기에 네. 대해 가지고서 에너지를 한번 분출을 하고 가는 그런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데이터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 경우에는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이제는 실적 장세로 여름부터는 2분기 실적이 나올 때는 본격 넘어갈 것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고 실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반응은 어떠냐면 2011년 이후로 가장 안 좋은데요.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가장 주가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10몇 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뭐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좋은 지표가 나오든 좋은 이야기가 나오든 혹은 실적이 잘 나오든 상관없이 일단은 조금 경계감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언제든지 이 증시 사이에서 사이클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이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레벨이 좀 올라와 있었던 것이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는 그런 최근의 기간인 것 같고 시간이 확실히 좀 필요한 그런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